LG U+ 경광찬 담당님께서 The Trends and Prospects of Smart City Development in Korea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G U+에서 스마트 시티를 맡고 있는 경광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추진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도시공학적, 도시사회학적 관점에서 좀 기술과는 좀 떨어진 어떤 도시공학적 관점, 도시사회학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시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얘기들을 들으셨고 바로 제 앞에 연사님께서도 도시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엔의 유엔 자료에 보면은 2050년에 전 세계 인구의 약 70%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또한 2050년에 한국의 도시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88%를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화는 글로벌한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도시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트렌드 자체가 산업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화, 도시화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좀 풍요롭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도시화가 추진되고 있고, 이런 도시화는 선진국보다는 지금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화가 가져온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산업화라고 하는 부분, 또 삶의 질 부분,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많은 장점, 이점들을 가져왔었는데요. 이러한 반작용으로서 공해랄지 주택 문제, 빈부의 격차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됐던 부분이 사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이런 지속 가능성은 경제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적인 부분, 사회적 소통을 비롯한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여러 도시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도시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도시화를 이뤘느냐에 대해서 평가해 볼 수 있는 6개의 핵심 지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도시 정체성입니다. 이 도시가 어떠한 브랜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 이 부분도 도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경제적인 자족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도시의 사회적 소통이 어느 정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번째가 문화적인 부분입니다. 문화 콘텐츠를, 과거의 문화 콘텐츠를 얼마나 잘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얼마나 활발히 만들어내는 도시인가에 따라서 그 도시의 어떤 경쟁력이랄지 그 도시의 도시화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홍대 앞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로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런 홍대 앞이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홍대 인근 부분만의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를 만들어냈기 때문인데요. 모든 젊은이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홍대가 존재하는 어떤 뭐 마포구나 또 서울시,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적인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시의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 문화 자산들이 도시의 어떤 성공이냐 하는 중요 잣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가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얼마나 지속 가능한 환경, 얼마나 지구에 민폐를 끼치지 않고
그 도시를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도시 운영 차원입니다. 앞에 연사님께서 그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IoT 기반의 솔루션도 좋은 솔루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도시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어떤 도시공학적인 접근, 도시사회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도시 경쟁력 지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경쟁 수단이 스마트 시티다라고 그 역할과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도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한 도시를 선택하는, 즉 내가 살고 일하는 도시를 선택하는 요인으로서 크게 거시환경 지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그 경제 지수나 어떤 경기 동향 지수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고요. 뭐 대출 이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도시 인프라 부분입니다. 얼마나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는데 편리한 도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느냐. 교통서부터 시작해 갖고 의료 인프라까지. 그리고 네 번째가 그 라이프 앤 비즈니스 컨텐츠, 즉 얼마나 내가 살기에 어떤 정신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얼마나 특화된 산업들이 존재해서 이 도시가 살기 좋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도시 수요자 입장에서 도시를 내가 살고 일할 도시를 선택하는 그러한 기준들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이 역시 스마트 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화로부터의 어떤 도시화의 진행 과정에서 스마트 시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전통적인 도시개발과 스마트 시티 구현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첫째, 전통적인 도시개발 부분은 공간 자체에 대한 단위계획, 개발계획으로 출발을 해서 사람이 도시 공간에 적응하면서 사는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스마트 시티는 공간이 사람에 적응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얼번 디벨롭먼트, 도시개발의 스마트 시티 테마를 잡고 구현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가미된 부분이 스마트 시티 구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마트 시티의 어떤 발전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요. 일단 1세대, 2세대라고 하는 부분, 대략 2017년도까지를 UCT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UCT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한국에서 UCT가 처음, 스마트 시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UCT가 처음 시작됐던 시기가 2003년 말서부터 추진이 됐었고요. 그리고 2004년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그 UCT 마스터 플래닝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세대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들은 우선 도시 인프라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얼마나 더 완벽하게 구축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도시 운영, 특히 교통이나 환경, 안전과 같은 그 도시민의 어떤 본원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구현하는 부분에 UCT, 스마트 시티의 전신인 UCT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UCT 구축에서 회자됐던 말이 플랫폼이란 단어입니다. 거기다가 관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였죠. 그래서 관제 플랫폼 중심의 어떤 관제 중심의 UCT 구축이 2세대라고 보시면 3세대에는 핵심적인 용어들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하고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보 데이터를 쌓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효용성 높은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이루어진 부분이 현재의 스마트 시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UCT와 스마트 시티의 단적인 비교를 말씀드리면 일단 스마트 시티가 완성이 된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 우측 세 개의 원으로 된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과거 UCT에는 구축해놓고 운영 모델이 뾰족히 없었습니다. 어떤 돈으로 운영하지? 지자체 예산으로? 그런 예산이 없는데 그래서 LH가 신도시 개발을 하나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짓고 스마트시티 구축을 해놓고 하면 지자체가 아이고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인수인계 못 받겠어요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부분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동탄 신도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운영 모델이 부재한 부분이 있고 운영 모델이 부재하게 된 또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나가야 될 스마트 시티의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운영 모델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비행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특화 서비스, 효용성이 높은 서비스가 반드시 구현돼야 되고 운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위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어떤 기술적인 컴포넌트는 그 플랫폼으로 시작해서 네트워크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바이스나 퍼실리티로 구성이 된다라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토부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그 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 시범도시가 되겠고요. 지금 세종하고 부산이 사업자를 선정하였거나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요. 5년 구축, 기본 10년 운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LH와 같은 중앙공기업 그리고 뭐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들이 추진하는 그 신도시, 도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신도시 개발 부분 그리고 민자 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다. 그리고 기존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특화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모방을 했다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요. 그와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시티 챌린지 사업이 있고 시티 챌린지 사업은 전반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그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현재 대한민국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한편 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대한민국의 스마트 시티 추진 과정은 어떨 거냐? 첫 번째,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모델로 진행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ICT 분야와 그 도시개발과 관련된 산업 분야가 융합될 것이다. 그럼 과거에는 정보통신 분야하고 건설 분야, 도시개발 분야가 융합이 안 됐었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피어 투 피어의 관계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스마트 산단과 같이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산단에도 포함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스마트 시티는
다른 테마형 국가 프로젝트에서 내재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산다는 크게 제조 혁신, 제조 인프라를 혁신하는 부분, 그리고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 이외에 제일 중요한 축이 스마트 시티 구현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데이터 활용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 활용은 공공사이드도 있겠지만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도시민에 대한 어떤 라이프 코칭류의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모델,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러려면 가장 기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 그 도시에 누가 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겠죠. 이런 부분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스마트 시티는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그 도시개발과 건설업이 융합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운영을 위한 돈을 버는 모델이 반드시 존재해야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 시티 서비스의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카시어링 서비스가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약 370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요 화면을 보시면 우버라고 하는 카시어링, 정확히 말씀드리면 라이드 헤일링 업체인데요. 요 업체의 시가총액을 한번 봐주십시오. 기업 가치를. 스마트 시티 서비스 하나가 삼성전자 기업 가치의 3분의 1, 4분의 1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스마트 시티 서비스 하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산업적인 파급력, 도시개발 역량,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눈여겨봐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설명드리고 싶은 어떤 사례 부분입니다. 일본의 후지사와라고 하는 그 스마트 타운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 도쿄에서 동남쪽으로 서울에서 1000안 떨어져 있는 정도의 도시인데요. 여기에 파나소닉이 전자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약 1000세대 규모, 약 19헥타르,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 한 57,000평, 8,000평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예를 왜 소개를 드리냐면 어떤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개발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지진이 많이 나고 태풍이 많이 오고 하는 부분이어서 일단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전파가 가장 큰 부분이어서 어떤 시큐리티, 세이프티 부분 서비스의 니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교통수단을 공유해서 활용한다. 일본 주차비도 비싸고 굉장히 그 차량을 운행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런 니즈를 반영했던 부분.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모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일본 후지사와 SST, 스마트 시티 타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입주 세대들이 관리비 이외에 한 달에 16,000엔 정도의 스마트 시티 이용료를 냅니다. 윌링 투 페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윌링 투 페이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돈으로 16만 원 정도의 그 스마트 시티 이용료를 낼 정도로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운영 모델을 좀 고려한 스마트 시티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좋은 발표 해주신 경광찬 담당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용은 도시의 발전부터 해서 부작용, 그다음에 그 스마트 시티의 어떤 역사죠. 또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UCT부터 현재 스마트 시티의 정의 및 차이, 그다음에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쭉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